예, 이번 화재 관련해서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2시간 만에 완질이 됐습니다. 이번 화재 교수님께서도 전문가로서 보면서 참 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현장 대응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거나 생각하신 점 좀 있으신지요? 네, 초기에 그 초진이 완료되는 10시간부터 해서 예. 그 자체도 긴 시간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조금 전에 그 발표하신 대로 그 단자 분리를 직접 하려다가 또 스파크가 또 발견이 돼서 더 중단 지연이 이렇게 되고 했는데요. 국가정보 주요 자원들을 관리하는 말 그대로 정보자원관리원이다 보니까 물을 강력하게 뿌릴 수 없는 소방대는 화재 발생 5분 만에 그리고 신고 6분 만에 도착해서 도착 시간은 빨랐지만은 적극적으로 물을 뿌릴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진압이 늦어졌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적으로 또 파급이 되고 내부 온도가 또 올라가는 이런 환경까지 생겨서 이게 좀 진압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건물의 구조가 화재 진압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게 아쉬운데 따지고 보면 서버와 배터리를 같은 층과 같은 실에 이렇게 보관한 설치한 이런 수준에서는 애초에 계획부터 그런 계획은 없었던 게 아쉽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이번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배터리 384개를 모두 반출하는 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또 이게 단순히 옮기는 게 아니라 물에 담가서 냉각시키는 과정까지 거쳤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특별히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걸까요? 네, 리튬 배터리는 배터리 자체가 말 그대로 내부에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불이 붙거나 충격 때문에 화재가 옮겨 붙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내부에서 폭주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불이 꺼졌다고 해도 일단 이 배터리 자체가 변형된 상태고 과열된 상태에서는요. 내부에서의 안전장치, 예를 들어 분리막이라든지 하는 장치들이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부의 잔존 화학적 에너지로 다시 반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물로 담가서 완전히 상온으로 떨어뜨려서 반응의 시작을 차단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런 이전에도 배터리 내부에 또 잔여 에너지가 얼마나 있냐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 배터리 자체에 그런 열기나 에너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재 원인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리고 보도되는 원인들 어떻게 좀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은 전원을 차단하고 40여 분이 지난 다음에 불꽃이 튀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 배터리 화재에서는 배터리 내부 자체의 원인이다 아니다 때문에 지금 원인 발표가 확정되지 않은 거지. 일단은 외부 요인이든 내부 요인이든 배터리가 화재 확산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외부에서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열폭주 이른바 에너지 때문에 화재가 커진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이 배터리 자체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의 방향성은 분명히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합니다. 네, 또 이게 전산실 안에 배터리랑 서버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불길을 잡는 데 더 한계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나 전산 시설은 처음 설계 단계부터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제도나 규정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미 지어지고 구획된 데이터 센터 정보자원관리기관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던 사설이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위험을 계속 발견되는 부분에서 다른 화재나 재난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매뉴얼들을 안 지켜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가정집에서부터 산업시설, 국가시설까지 정해진 규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화재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제일 근본적인 안전대책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그 배터리가 언제라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구획하고 격리하고 평소에도 대피 그리고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일어난 피해 상황만 봐도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원 100여 명은 긴급 대피를 했고 화상을 입거나 경상을 입는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실 인명피해가 가장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 화재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소방대 브리핑
브리핑에서 현장 스케치, 평면도를 보면요. 예. 그 매우 그 사실은 구조상은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 평면도를 보면서 그 아리셀에서의 화재가 떠올랐는데요. 이 건물 평면의 구조에서는 출입구가 그 서버실에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가 다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아리셀과 비교되는 부분에서는 배터리가 있던 부분이 그 출구 쪽 입구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고립이 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그 출구의 반대쪽에 배터리가 몰려 있었는데요. 그럼으로써 화재가 남으로도 소방대가 접근하고 진압하는 데는 좀 어려우셨겠지만 초기에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됐을 때 피난에 대해서는 그나마 피해가 적은 좀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는요, 화재 우려와 피난 대책을 세웠다는 배치라기보다 배치가 다행히 운 좋게도 인명피해를 줄인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또 재발화를 막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회수된 배터리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서 재발화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배터리가 한 덩어리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셀 단위의 손가락 같은 셀 단위의 원통형 셀들을 묶어놓은 팩. 이번에도 192개의 팩을 두 렉을 이제 그 철거를 했는데 그리고 그 팩이 다시 렉으로 쌓아둡니다. 그러니까 단자를 지금 그 안전대책으로 분리를 하다가 스파크에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 같은 원인으로 아마도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면서 스파크가 튀지 않았나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요, 분리를 하거나 철거하거나 전원을 차단할 때조차도 이 회로 전체의 구성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느 단자, 어느 회로부터 열어서 개방시킬 것인지를 판단하고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서가 어기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부하가 한쪽으로 물리면서 배터리의 과열 폭발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안전적인 절차를 거쳐서 분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자, 이번 화재를 보시면서 3년 전 그 판교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있었던 그 카카오 먹통 사태와 좀 닮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많은 이야기 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왜 이게 계속 반복되는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네, 이거는 우리 청라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난 이후에 21년도에 환경부에서는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문제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폐배터리 분리보관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문제가 전기 자동차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지금 사고를 일으키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범부처적인 TF팀에서 리튬 배터리를 설치하고 이설하고 분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전 생애 주기의 면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방재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현재도 그 코드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가 맞닥뜨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그런 과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이번 화재로 정부의 전산망이 마비가 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컸습니다. 또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중요 시설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또 어떤 제도적 또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이제는 사회든 국가든 기업이든 생산성과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생애의 연속성입니다. 경영의 연속성인데요. 국가도 전산 정보 자원을 이렇게 훌륭하게 전 세계적으로 내놓아야 할 정도로 구축하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이중화 개념에서 부족했던 것은 이번에 발견이 됩니다. 물론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중화라는 개념은 마치 우리 조선시대 조선왕조 실록을 세종대왕 때 전국에 4군데에 복사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실록이 수많은 재난에도 우리가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첨단 정보 데이터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완벽하게 가까운 이중화,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의 개념인데 지금은 액티브 스탠바이죠.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가 그 한 곳에 재난이 생겨도 재난 리커버리가 다른 쪽에서 바로 순차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위험한 상황에서는요. 5층 전산실 서버에서 국한돼 있던 67개 정도의 그 관리 시스템이 복구가 얼마나 걸릴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해당 실내 온도가 160도씨가 넘었다고 하는데
160도씨가 넘게 되면요. 배터리는 물론이고 내부 PCB 기판이나 데이터 기록 장치까지도 소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실 범위와 그 복구까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는 단계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00여 개 가까운 대전원의 전체 시스템은 안전적인 선제적인 차단으로 좀 보존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5층에서의 전산 시스템 복구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교훈에 얻어서 우리가 이런 재난 시스템에 맞닥뜨렸을 때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중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런 서비스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화재 관련해서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